부동산 하락론자의 대표. 지금 내년에 사야 되는 건가? 앞으로 하락세일 겁니다. 주식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내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애널리스트의 부동산 투자 편입니다. 저 위원님을 사실 3프로TV 저도 영상을 보니까 몇 달 전부터 이제 부동산 하락론자의 대표 그런 쪽으로 이제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집은 내년에 사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 이번에 코로나 투자 전제 요체 집필하셨죠. 8분이 같이 집필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신과 함께 나오시는 분들 전문가들하고 같이 책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럼 부동산 파트를 제가 위원님께서 어제는 김일구 상무님, 그리고 오늘은 이제 위원님, 그다음 내일은 김한주 위원님 나오시는데 다 애널리스트 분이나 이코노미스트 이런 호칭이시잖아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가 다른 건가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같은 일을 하는데요. 그 분야가 좀 다르죠. 왜냐면 이코노미스트는 거시경제를 좀 분석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애널리스트는 산업이라든지 종목이라든지 회사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매크로 거시경제를 전체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은 좀 폭넓게 얘기를 들으실 수 있고요. 저희 같이 애널리스트는 좀 산업의 특정한 분야, 부동산이면 부동산, 채권이면 채권, 이렇게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분석하고 설명을 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체보다는 이제 부동산이냐 아니면 주식이냐 한 분야를 좀.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보통 투자 얘기하면 두리뭉실하고 끝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뭐 잘 투자하세요. 빠질 때 사야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뭘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를 수도 있는데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되게 애매해요. 그렇죠. 뭐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강보합, 약보합. 뭐 이런 말 되게 싫어요. 왜냐면 그게 어떤 그 정확히 수치로 측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강보합은 몇 프로 올라오는 게 강보합입니까? 없죠, 그럼. 없죠. 반면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아우시는 분도 필요하고, 대신 저희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고, 퍼센트도 얘기하고, 방향성도 정확하게 얘기하는 일입니다. 그 위원님 오늘 아주 세게 얘기해 주실 건가 봐요. 저는 애널리스트라는 이 일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 신조라고 생각하는 건 투자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절대 좌고우면하는 의견은 내지 않는다. 명확하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항의하시거나 바다를 막 가셔야 되는데 명확한 나침판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대신 틀릴 수도 있죠. 공격도 좀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많죠. 왜냐면 강보합이라 얘기한 이유가 사실 두리뭉실하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제가 이제 철칙으로 삼고 있는 건 설명은 짧게, 예측은 정확하다는 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정확한 예측을 해줘야죠. 근데 대부분 반대세요. 과거의 설명은 되게 자세하게 해주고 예측은 그냥 짧고 끝내버려요. 그거는 누가 못합니까? 그렇죠. 과거 분석이요? 과거 분석은 그냥 다 분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19가 여러 번 나왔던 원인들에 대한 분석은 할 수 있는데 향후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전망 부분은 훨씬 더 중요하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예측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그 예측에 좀 더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몇 년 전부터 금융계에 종사하셨죠? 전 직장 생활을 2000년대 초반부터 했는데요. 원래는 건설회사를 다녔어요. GS? 네, 맞습니다. 저 때는 LG건설로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친숙해진 거죠. 그러면서 건설사를 2007년도에 나와서 이제 2007년도부터 애널리스트가 됐고, 현재 부동산과 건설회사를 분석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됐습니다. 그럼 다 합치면 몇 년이신 거죠? 그러면 200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한 20년이 좀 넘었죠. 20년 동안 건설과 부동산 쪽에 계셨고 이제 이런 전망을 한 거는 13년 정도 되신 거죠? 그렇습니다. 13년 동안 수많은 예측을 하셨을 거잖아요. 솔직히 한 몇 % 정도가 좀 얼추 맞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100%는 없잖아요. 기대감 왜 이러십니까? 초반부터. 근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얘기를 많이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건데 일단 제 자랑을 해보자면 사실은 2013년도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최악일 때 제가 사자고 했죠.
장문의 레포트를 써서 사자고 했어요. 이건 뭐 증거들이 다 있으니까. 네. 그때는 정부가 빚을 내서 집을 사자라고 그랬을 때 사실 대부분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았고 제가 그때 레포트를 내고 사자고 했을 때 사람들이 웃었어요. 너나 사라고. 네. 그런 맞춘 경험도 있고 전 또 이제 주식도 하니까 예를 들어서 2012년, 13년 때 이렇게 뭐 일본 시장을 분석하고 이런 레포트도 사실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맞춘 경험도 있죠. 네. 물론 틀린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틀린 경험은 근데 중요한 건 전 틀릴 때마다 교훈을 많이 얻었어요. 예, 예. 되게 아픔도 많이 겪었고, 네. 그러니까 손실 때문에 아픔이 아니고요. 이제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몇 프로라고 질문 드렸으니까 네. 51% 대 49? 맞힌 게 51%. 그럼 대단한 거죠. 그럼 만약에 농사만 던지는 건데 네. 원래 맞출 확률과 틀릴 확률은 50%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51% 맞췄으니까 잘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여기까지 뭐 농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얘기가 굉장히 핫했어요. 맞습니다. 몇 년 전부터 부동산 해라, 뭐 갭 투자해라 이런 얘기 너무 많았는데 그게 확 죽고 요즘 주식 관련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지 좀.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부동산 여러분 카페나 이런 데 가보시면 네. 뭐 부동산 얘기만 하는 그런 신성한 곳인데 지금은 오히려 주식 얘기가 훨씬 많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위해서 돈 버는 얘기들. 네. 심지어 책만 봐도 네. 부동산 책이 나오면 무조건 뭐 이런 경제경영사의 상위권이었는데 지금 없어요. 지금 다 주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위기 때는 어쨌든 대표적인 투자는 부동산 주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지금 어느 게 더 적합한 건가요? 지금 시기에. 사실은 이것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네. 투자를 할 때 대상물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가격과 그리고 지금 그가 살 시점이냐는 차원이 저 중요한 겁니다. 그게 두 가지가 교집합이 이루어지면 네. 쉽게 말해서 투자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은 아시겠지만 주식의 변동성이 훨씬 크고 네. 주식이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고 물론 최근에 빠졌다고 오르는 거는 뭐 네. 얘기가 다르지만 어쨌든 길게 봤을 때 주가가 주식시장이 버블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두 개를 굳이 비교하자면 네. 주식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건 거겠죠. 이 책의 목차에도 있던 건데 지금은 표정이 표정은 좀 심각하게 네. 가져갑니다. 지금은 부동산 집을 살 때인가요? 아니죠. 아닌가요? 네. 그 말은 지금 하락세라는 건가요? 지금 하락세가 아니고요. 네. 앞으로 하락세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면 안 되죠. 집값이 떨어지는데 왜 삽니까? 명확한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언제까지, 뭐 어디까지 대략적으로? 그거는 네. 알 수가 없죠. 네네. 제가 뭐 이렇게 점을 치는 사람도 아니고요. 네. 쉽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하락하고 몇 프로 하락할 거니까는, 그러니까 하락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데 그게 진폭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대신 네. 언제가 이제 가격이 많이 하락한 구간이냐면 가격은 계속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회복할 때 그때가 어떤 투자 자산이든 네. 일종의 바닥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여러분 이해가 필요하신데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가격을 결정하는 건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물건 사실 때 언제 가격이 제일 쌉니까? 이게 많이 풀렸을 때. 그렇죠. 그 지점이죠. 네. 공급이 많을 때. 네. 공급이 많을 때 가격이 제일 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이 많은 거는 어떻게 판정하냐면 공급이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격이 빠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해요. 그러면 그 시장은 공급이 증가한다는 신호예요. 네. 그때가 가격이 가장 싸죠. 그리고 반대로 가격이 가장 비쌀 때는 네. 가격이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감소할 때. 가격이 가장 비쌀 때는 언제냐면 반대로 공급이 감소할 때예요. 팔려는 사람들이 없으면 가격이 제일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가 바로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 때입니다. 그때가 제일 비쌀 때예요. 근데 이게 책에 보니까 단순히 이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이런 표현이 있던데.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근데 대부분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수요와 공급이 모든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수요나 공급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 수요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구, 인구, 그죠? 뭐 몇 쌍이 결혼하냐? 소득 이런 거라고 생각하죠. 절대 그런 거에 맞춘 수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 맞추는 수요? 투자나 투기 수요입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거. 보세요. 가격은 이렇게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소득 증가가 주택 수요와 연관된다고 보면 그러면 소득이 1% 증가하면 주택 수요도 1% 증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2%, 3%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1%보다 더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실수요보다 그런 소득이 증가해서 나오는 수요보다 뭔가 다른 수요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투자나 투기 수요라는 겁니다. 그게 시장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시장은 변동하죠. 왜냐하면 투기나 투자 수요는 항상 변하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경제 성장률만큼 아니면 기업이 버는 이익만큼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왜 갑자기 폭등했다고 왜 갑자기 폭락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익이 부동산에서의 그 인구나 가구 수, 소득이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왜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계속 올해 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왜 갑자기 올해 1분기에 주가가 폭락했냐고요. 그건 뭐냐면 나중에 이 회사가 이익이 줄 거를 예상해서 투자나 투기 수요가 먼저 확 줄었기 때문이에요. 미리 예상하는 수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투자 세계의 수요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선형적인 수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변동하는 수요. 그래서 주택도 보면 투자나 투기 수요가 움직인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 일반적인 수요나 공급이 시장을 움직이는 건 아니다는 거죠. 공급도 얘기 드려볼까요? 집값을 움직이는 공급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주택 건축하고 그렇죠. 재건축하고 그렇죠. 허가가 얼마나 됐어, 입주가 얼마나 됐어, 분양이 얼마나 됐어, 맨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시장이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분양이 이건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볼 텐데 2013년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데 그때 오히려 주택 분양과 입주 물량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왜 가격이 올랐습니까? 공급이 증가했는데. 우리 떨어져야 되는데. 네. 근데 거기에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요. 뭐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아. 왜요? 왜 안 팔겠어요? 가격이 오를까 봐. 그렇죠. 시장에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은요, 지어지는 공급이 아니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아야 가격이 빠질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매물 같은 거군요. 그렇죠. 단기 집값을 결정하는 건 매물이란 말이에요. 이런 공급보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향후로 뭐 3기 신도시 나오고 공급 엄청나게 된다고 해도 지금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안 팔아. 그러면 집값이 어떻게 빠집니까? 어떻게 빠져요? 이분들은 뭘 해야 집을 파는 거죠? 불안하면. 그리고 갑자기 세금 많이 내라고 하면. 갑자기 세무조사 들어오면. 갑자기 내가 향후로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으면. 그럼 팔 거잖아요. 이 얘기 들으니까 지금 시기. 그렇죠. 비슷하죠. 비슷하죠.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왜냐하면 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집값을 움직이는 수요와 공급은 절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인구, 가구, 뭐 소득 그리고 결정하는 공급은 집을 많이 짓느냐 안 짓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파느냐 그리고 또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느냐 이런 수요와 공급이 변동성을 만드는 거죠. 일례를 말씀드리면 공급은 제가 이거는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과천을 한번 가보시면 거기가 일종의 분지 형태예요. 거기가 이제 약간 이렇게 외부로 나가기도 힘들고. 약간 대구 같은. 오, 맞죠. 제 대구 사람이라. 그래서 거기가 아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요와 공급을 측정하기가 되게 좋아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아파트가 뭐 이게 조그만 거 합쳐는 11단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거의 52% 정도가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낡은 도시인가요? 그렇죠. 낡았죠. 52%나 재건축 들어가요? 네. 지금 막 거의 공사판이에요. 그러면 자 재건축이 되면 지금 그 공급 향후로 공급의 전망치에서 향후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 집도 많아지고 늘어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집값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요 공급만 따졌을 때. 그래 공급이 늘어날 거니까 그런 예측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재건축이 되니까 경기도에서 최근 3년간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재건축 시작되면 못 팔잖아요. 팔 수가 없어요. 명의 이전이 안 돼. 아... 네.
매물도 안 나와. 그리고 내 집 부셔지는데 어떻게 팔어? 일단 매물이 줄어. 그 다음에 개발 수요가 붙으니까 투자자들이 막 몰려들어요. 수요는 증가하고 시장의 매물이 감소하니까 집값이 급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막 심오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류에 빠지지 않으시려면 이성적이시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그래 맞네 당연하네 이런 거 이런 게 사실 진실에 가깝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막 심오하게 얘기하고 막 경제 상황을 얘기하고 뭐 주택 공급이 어떻고 뭐 재건축이 어떻고 이런 과정 속에서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얽히다 보면 진실에 근접하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속기도 하고 잘못 투자도 하는 거죠. 이제 굉장히 많은 오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투자할 때. 김 작가님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는 극한 가정이긴 한데, 자, 2017년도에 5억짜리 집이 있었어요. 2018년도에 6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갑자기 8억으로 올랐어요. 그럼 3억 올랐죠. 그러다가 올해요, 갑자기 이게 5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2017년 5억에서 5억 됐죠. 그럼 오른 겁니까? 안 오른 겁니까? 보합이죠. 보합이죠. 그럼 상승률은 제로죠. 근데 매년 상승률을 구해보잖아요. 그럼 13%가 나와요. 상승률이요? 네. 보합인데? 네. 매년 상승률이 첫 번째는 5억에서 6억 올랐을 때는 20%가 오른 거죠. 6억에서 8억 올랐을 때는 30%가 오른 거죠. 근데 8억에서 5억 빠진 거는 33%, 36% 정도 빠진 걸로 나오거든요. 그럼 세 개를 더해보면 상승률이 플러스예요. 충격적이죠. 네. 이게 뭐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퍼센트지만 보면 마치 집값이 오른 것처럼 생각돼요. 하나도 안 올랐는데. 이런 숫자 오류, 시장을 구성하는 오류들을 우리는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0억짜리가 11억이 되면 10%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럼 11억짜리가 10억이 되면 똑같죠? 안 오른 거죠? 그런데 그러면 9.09%가 빠진 거예요. 11억이 1억 빠진 거면. 그러면 10% 올랐다가 9.09% 빠졌으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0.91% 오른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숫자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집값이 엄청 오르는 것처럼 계속 오르는 것처럼 나타나요. 근데 실제로 집값 오르긴 했잖아요. 올랐죠. 그러니까 정도의 문제고 왜 올랐느냐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집값이 폭등했다. 30% 올랐다. 그게 과연 진실일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주하시는 실질적인 투자 시장에서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시장을 움직이는 변동 원인, 그리고 현황을 파악하는 그런 수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지금 어쨌든 부동산 지금 하락할 거라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럼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가 있는 건가? 이제 현황 파악을 정확히 했으니까 전망도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집값을 움직이는 건 매물의 감소. 그렇죠. 하나 투자 수요의 증가였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향후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투자 수요가 줄어듭니다. 향후로. 왜 줄어드나요?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이유는 두 가지예요. 수익률을 결정하는 건 자기 자본이에요. 내 돈이 얼마나 거기에 들어가느냐. 그죠? 근데 지금 집을 사고 해서 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왜? 대출 규제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로 자동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10억짜리 그러니까 좀 낮게 가볼까요? 한 7, 8억짜리 집을 사시는데 과거에는 대출이 50%, 60% 될 때는 내 돈이 뭐 4억만 있으면 됐잖아요. 근데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40%밖에 안 돼요. 그러면 4억밖에 대출이 안 되면 뭐 5억이 필요하잖아요. 9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 근데 아까처럼 5억이 대출될 때하고 1억이 줄어들잖아요. 줄어들죠. 대출 금액이. 근데 시장에서는 1억이, 그러니까 5억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내 돈 4억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4억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 돈이 집을 살 때 많이 들어가면 수요가 감소하겠죠. 당연한 거겠죠. 저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리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투자 수요가 감소해요.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는데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높죠.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서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최종 결정권자는 집값을 내놓는 사람이에요. 수요보다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에 집이 살 사람이 없어도 집을 나 안 팔아. 그러면 집값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시는 가격이 안 빠져요.
시장에 물건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이게 주식하고 부동산의 가장 또 결정적인 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때문이에요. 일단 투자 수요가 감소하면 집값 상승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져요. 일단 그렇죠. 그래서 집값 상승의 기대감은 거의 안 가셔도 된다. 이거 하나. 근데 두 번째 관건은 뭐냐면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시장에 내놓을 거냐 말 거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는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왜? 정부가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엄청 올렸죠. 네. 그다음에 규제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인 게 뭐냐면 집값의 상승 기대감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네. 집을 내놓는 게 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빨리 팔아야 돼요. 그렇죠. 빨리 파는 것보다 내놓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집을 내놓으면 집값이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니까 빠지게 되겠죠. 그게 제 논리입니다. 전망이에요. 간단하죠. 그래서 향후로는 매물에 따라서 집값이 결정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올해 4월까지 뭐 코로나 영향도 좀 있었다고 보지만 일단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빨리 집을 파는 게 좀 유리했다고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집의 매물이 증가하니까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확 빠지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파졌어요. 그래서 매물이 좀 감소하니까 다시 또 요즘 약간 회복한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계속 못 가는 거죠. 또 못 버티고 집을 또 내놓으면 집이 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의 집값을 결정하는 건 매물인데 매물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점점 가고 있다라는 게 저희 전망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또 정부가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부동산 쪽에도 자금이 좀 몰리면서 좀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게 그동안 2013년부터 글로벌하게 전 세계 부동산을 올린 가장 큰 원동력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유동성이 많이 증가하면 뭐예요? 이걸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아, 잡혀있군요. 대출 규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대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6억 이하 아파트가 빠르게 상승한 이유이기도 해요. 대출이 되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화면보다 훨씬 더 인상이 좋으세요. 편안히. 합이 잘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화면에 보면 약간 조금 차가운 아, 진짜요? 약간. 그런 게 있구나. 지금보다 훨씬 더 부드러우신데. 감사합니다. 위원님도 훨씬. 저는 뭐 왠지 만만한 자주 만나 뵐 것 같은데. 만만한 스타일이죠. 네.